어리석음의 대가, 그날의 코인. 제 이름은 박정우입니다. 29에 처음 회사에 입사해 35회를 꼬박 다니고 64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동료들이 박수치며 꽃다발을 안겨주었을 때 울컥하면서도 이제 진짜 인생의 이막이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개인연금, 적금, 주택담보대출 다 정리하니 딱 2억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보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욕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후 며칠 동안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엔 느긋이 라디오를 들으며 산책을 했고 낮에는 텃밭에서 상추도 뜯고 마당에서 강아지 몽실이와 놀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까? 아들은 아직 전세 살고 딸은 대학원 진학하겠다고 하고 나 너무 일찍 손 놓은 건 아닐까?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은퇴 후 코인으로 6개월 만에 1억 번 비결.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으실 건가요? 그 말들이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엔 겁이 나서 100만 원만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115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 되네. 그 순간 저는 이미 코인 세계에 한 발을 깊숙이 들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코인 시세부터 확인했습니다. 카페에 앉아도 TV를 봐도 식탁에 앉아서도 머릿속엔 오직 그래프와 숫자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요. 1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1000만 원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올랐네, 그럼 다음에도 조금씩 수익이 붙자 욕심도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코인 커뮤니티에서 프라이빗 텔레그램방 초대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유료 강의 듣고 수익 난 후기. 시그널 따라만 하면 매일 3% 수익. 그런 글들이 넘쳐났지요. 전 뭔가에 홀린 듯 링크를 눌렀습니다. 환영합니다. 코인 승부사방에 입장하셨습니다. 그 방에는 수백 명이 있었고 매일매일 수익 인증이 쏟아졌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장에선 저희처럼 시그널대로 움직이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관리자라고 하는 K팀장은 늘 정중하고 전문성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번 주 급등할 알트코인 리스트라며 몇 종목을 쪽지로 보내줬습니다. 믿어보자, 한 번만 더. 그 주말 저는 은행 앱으로 적금 2개를 깨고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단기 채권에 넣어둔다고 둘러댔습니다. 며칠 만에 그 코인은 27%가 올랐습니다. 이자니 뭐니 그런 건 상대도 안 되는 수익률이었지요.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이 판에서 뭔가 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된 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시세창에 떠있는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이너스 14.3%.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요? K팀장님, 이거 그냥 일시 조정이죠? 라고 묻자 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예, 박 선생님. 이건 흔들기예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죠. 추가 매수 추천드립니다. 그 말을 믿고 저는 또 입금했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의 전세 자금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들 녀석이 아직 돈이 덜 모였다더라 라며 둘러댔고 아내는 안쓰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양심의 가책보다 이번엔 꼭 터뜨려서 돌려주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상하리만치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가격은 연일 하락했고 텔레그램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으며 K팀장이라는 사람은 답장을 점점 늦게 했고 결국 잠수를 탔습니다. 전세자금 5천, 퇴직금 1억 2천, 적금 예금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말없이 저를 오래 바라보더군요. 여보, 혹시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끝내 뱉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은행 창구 앞에서 아들의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 계좌의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믿음, 제 자존감, 그리고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밥을 몇 숟갈 뜨다 전세 계약 다음 주로 미뤘어요. 하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잘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몰랐겠지요. 지금 그 집 계약금이 없다는 걸. 식사가 끝나자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밤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불면의 밥맛도 없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그날 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코인 투자, 텔레그램방, 사라진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아들의 전세 자금까지. 말을 하면서 입이 부르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더니 조용히 일어나 안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문 소리는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잠도 못 자고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내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도, 아니 그냥 그 손을 잡고 퇴직 후 여행이나 다녔다면. 새벽 3시 안방문이 열리고 아내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작은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며칠 혼자 다녀와요. 나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날 새벽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비참했던 걸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내민 여행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지갑엔 현금 27만 원, 카드도 하나였고 휴대폰엔 끝내지 못한 통장이 몇 개 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밤이면 불 꺼진 매트 위에서 낮엔 퀴퀴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철역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창문 하나, 매트리스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낮엔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이면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전화를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기에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 무렵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박 과장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리니 예전에 같은 부서에 있었던 후배 민수였습니다. 그 친구는 놀란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안 보이셔서 다들 걱정했어요. 처음엔 모른 척하려 했지만 민수는 제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님, 잠깐만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하시죠. 그날 민수는 분식집에서 제게 김치찌개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제 말을 묵묵히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 많아요. 절대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창밖으로 별이 보이더군요. 그날 이후로 제게도 아주 조금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이후 며칠에 한 번씩 꼭 연락을 줬습니다. 어느 날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고 어느 날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지요. 선배님, 지금 시간 많으시죠? 우리 회사 문서 정리 같은 단기 일자리 하나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저는 고개를 숙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진짜 고맙다. 그 다음 주 저는 민수가 다니는 중소기업 사무실 한켠에서 문서 분류와 데이터 입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잘한 숫자들을 엑셀에 입력하고 옛날 계약서들을 스캔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쫓기지 않는 시간,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현실. 그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고시원에서의 삶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엔 근처 찐빵집에서 뜨거운 팥빵을 하나 사고 밤이면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 화면에
오래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떴습니다. 여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터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문자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잘 지내고 있나요? 그 한 줄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고시원 방 안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후회도 미안함도 고마움도 모두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도 그날의 저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다음 주부터 계약직 전환 이야기도 해주었고 아들은 아직은 말이 없지만 제 문자엔 읽음 표시가 붙기 시작했지요. 민수 덕분에 시작한 사무보조 일은 계약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스스로 벌어 다시 버틴 돈이라는 게 참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 고시원 골목을 걸을 땐 하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래도 하루가 버텨진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무렵 아내에게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얘기 좀 나눴으면 해요.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설레는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닌 무서운 떨림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우리는 동네 국밥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검정색 코트를 입고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상했네요. 얼굴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화도 원망도 이제는 조금 덜한 체념과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많이 미웠어요. 근데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다시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젓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솟구쳤고 국밥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그저 말없이 그 앞에 앉아 작게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들이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한테도 솔직해져야 해요. 며칠 뒤 아들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식탁 너머에 앉은 아이는 끝까지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 돈 사실 엄마가 이미 다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다시 일어서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세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이 피어나는 찌개와 조용한 숟가락 소리 그리고 서툰 미소들. 그 순간 잃었던 모든 것이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후 가슴 한쪽이 저리도록 고마웠습니다. 아직 날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 진심 하나가 내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전세 문제 도와줄 수 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해줬을 일이었지만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었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시원 침대 위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말자. 이 가족에게만큼은 책임지자. 다음 날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민수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사실 우리 쪽 물류 계열사에서 야간 물류 지원 인력 구하고 있어요. 좀 힘들긴 해도 시급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할게. 무조건 할게. 그날부터 낮엔 사무보조, 밤엔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는 하루 16시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등에선 땀이 흘렀고 발바닥은 매일 불에 댄 듯 아팠지만 하루하루 통장에 쌓이는 숫자는 그 자체로 희망이었습니다. 3달 후 나는 작은 중고차 한 대를 사서 내 손으로 아들을 데리고 부동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짜리 방 하나를 계약했을 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시원을 떠나는 날 나는 방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작고 낡은 창문, 눕기만 하면 삐걱이던 침대, 그리고 그곳에서 흘린 땀과 눈물들. 나는 문을 닫기 전 그 방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삿짐을 마지막으로 트렁크에 넣고 새 전셋집으로 들어서던 날 우린 말없이 거실에 앉아
햇빛이 드는 창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도배는 낡았지만 햇살은 따뜻했고 싱크대엔 예전 아내가 쓰던 주황색 고무장갑이 마치 날 반겨주는 듯 걸려 있었지요. 며칠 후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산책 한 바퀴 할래요?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를 함께 걷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린 예전에 자주 걷던 동네 둘레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작은 언덕을 넘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요. 근데 요즘엔 덜 외롭네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아직 따뜻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님, 저 재훈이에요. 기억하세요? 재훈은 예전에 저와 함께 코인 투자 정보를 주고받던 후배였습니다. 한때는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넣었다가 잠적해버렸던 그 친구였습니다. 저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근데 제가 가진 자료 중에 선배님한테도 꼭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야 떠올라 연락한 이유가 뭘까 싶었지요. 하지만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속았던 구조 그거 조만간 수사 들어간대요. 선배님 혹시 진술하시겠어요? 피해자 명단에 올리려면 지금이에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를 더 들추지 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저는 다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진실은 남잖아요. 그 진실로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다면 해야죠. 저는 결국 다음 날 재훈이 전해준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선 그날 긴장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앉아 검찰 조사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 씨, 사기 피해 규모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개월에 걸친 조사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만난 K팀장은 가짜 프로필로 사실은 조직적인 사기단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시그널들은 모두 허위였고 그들은 수백 명의 피해자를 속여 수십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각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퇴직금, 전세자금, 적금을 잃은 사람들, 심지어 노후 자금까지 탕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을 꾹 누르고 오로지 증언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른 우리들의 이야기.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은 모임을 만들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그 모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법정날 이후로 더 이상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제는 제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